자, 거기 118페이지에 13번에 나오는 매수 청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판 지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정말 감사한데 저는 이 앞에 제가 이거 항상 목차를 써놓고 합니다. 목차는 제가 이쪽에 딱 선을 꺼놓죠. 이렇게 선을 꺼는데 오늘은 너무 팔이 아프니까 이거 오늘 안 쓰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워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하나 이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데 목차는 절대 지우시면 안 된다. 목차.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목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이란 법은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법은 웬만한 법은 다 공부해봤는데 제가 선호하는 수업들이 있었으면 저도 학원을 한 10년을 다녔으니까 학원 같은데 많은 강사님들한테 수업을 듣고 했는데 이게 목차를 써놓고 하는 게 저걸 왜 맨날 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이란 걸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목차를 쓰는 강의들을 이제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쓰지? 맨날 똑같은 거 쓴다고 뭘 하시지 마시고 그게 이제 틀이 잡혀 있으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는 겁니다. 목차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목차를 항상 쓸 때 그냥 딴짓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 다음에 뭐 쓰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 매수 청구 보겠습니다. 매수 청구 보시면은 자, 아까 기반시설 같은 것들, 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 개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이게 구체화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름이 도시, 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설치를 하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되고 장기간 무단 방치라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죠.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데 이 권리가 뭐냐면은 헌법 23조에 나오는 재산권입니다. 헌법 23조에 나옵니다. 이게. 이 재산권인데 헌법 23조에는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23조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2조에는 재산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3조에 보면은 이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근데 예전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가 결정이 되고 나서 장기간 무단 방치하면은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데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이런 토지들이 많겠습니까?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이런 토지가 우리나라에 많았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네, 많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70년대, 80년대에 그때 이제 지자체 선거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첫 번째 공약이 뭐였습니까? 어르신. 네, 개발하는 건데 자,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옵니다. 부산시장이라든지 구청장 선거에 나옵니다. 그 사람 1번 첫 번째 공약이 뭡니까? 이 지역에 뭐 해줄게? 네, 도로 놔줄게. 학교 만들어줄게. 이런 것들. 다리 놔줄게. 이게 첫 번째 공약이죠. 일단 배타 놓는 겁니다. 배타 놓는 거. 첫 번째 공약이니까 제가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국회에서 한 3선, 4선 의원이다 하면은 힘이 있으니까 예산을 따오기가 쉬운데 초선 의원이다 이러면은 국회 가면은 깨갱하는 거죠.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예산을 못 따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토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던 겁니다. 근데 예전에도 분명히 이런 조문들이 있었는데 이거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설치를 안 하면서 내가 이제 관청에 찾아가는 거죠. 구청이라든지 시청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은 뭐랍니까? 야, 이거 설치 안 하나? 아니면 좀 사달라고,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은
가라 막 이러 가라 생각 가라 다음에 또 찾아가는 거 다음에 야 이거 설치 안 해주나? 안 가나? 이러고 가라 계속 가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 계속 민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옷장을 팍 뒤비면서 야, 네 여기 왜 빨간 옷이 있냐고 잡아가고 막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권리 구제를 못 해주는 게 첫 번째는 나라가 엄청나게 못 살 때였습니다. 이걸 권리 구제를 해줬다가는 국가가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요새 뭐 영화도 있던데 국가 부도의 날 이거 부도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다가 큰일 나는 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계속 방치가 되는 거죠. 근데 전에 광역도시계획 그 탄생 배경을 설명드릴 때 87년을 말씀드렸죠. 80, 60 민주항쟁. 요때 이후로 해가지고 요때 이제 이 민주항쟁이 성공을 하면서 6.29 선언을 통해서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는 건 아니고 태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사책 같은 데 보면 국사책이나 그런 데 보면은 민주주의 태동해서 처음 나오는 게 이겁니다. 현대사 책 같은 데. 그래서 태동이라는 말이 이제 꿈틀 한단 말이죠. 민주주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막 시작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태동 꿈틀 한다면 꿈틀.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아무 말 군사정권이라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민주주의가 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으면은 뭐 가문의 영광, 집안의 영광이 아니라 거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그 대법관이랑 법관 최고 지위가 보면은 이제 대법관 내지는 헌재 재판관인데 거의 뭐 비슷한 동등한 지위일 수도 있는데 헌재 재판관을 약간 더 높게 쳐주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면 엄청나게 큰 영광을 누리는 건데 예전에는 헌재 재판관이 되면은 옷 벗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구는 처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이름이 바뀔 뿐인데, 뭐, 한때는 대법원에서 헌법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6차 개헌인가 그때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데, 예전에 요때 이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 판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요새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헌법재판 뭐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죠. 그러면은 무조건 9시 뉴스 헤드라인 뉴스 나옵니다. 그렇죠. 최근에 나온 게 뭡니까? 최근에 헌재 판결이 뭐 나왔습니까? 가장 최근에 보면은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네, 양심적 병역 거부. 그거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9시 뉴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정치랑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랑.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계속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합판 떨어지다가 정권 딱 바뀌니까 바로 헌법 불합치 판결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정치적 상향 상황이랑 되게 관련이 많은 게 이 헌재 판결입니다. 그리고 헌재 판결이 나오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군사 정권 때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판결을 내려버린다.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 이런 판결을 내려버리면은 그분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 판결을 아무것도 못 내린 거죠. 한번 3차 개헌 때인가 3공화국 때인가 누가 한번 헌재 판결을 내봤다가 그분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 뒤로는 헌재 판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으면은 바둑판 하나 들고 딱 가는 거죠. 할 게 없어요. 판사가 판결을 못 내리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가만 놀다 오는 겁니다. 가만. 자, 그러다가 쭉 이렇게 오다가 87년도에 60 민주항쟁에서 민주주의가 태동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 드디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그분들도 되게 열심히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합격하신 분인데 법관의 양심이란 게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헌재 판결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해보고 싶어. 그래서 87년도 이후로 판결을 딱 한번 때려봅니다. 판결을. 맨 처음에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에는 모든 기본권을 제약을 받던 시절입니다. 자, 모든 기본권을 제약을 받다가 맨 처음에 가장 급한 게 뭘까요? 일단은 자유를 확보해 줘야겠습니까? 뭐에 대한? 언론보다 좀 급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보면은 막 잡아가뒀죠.
네, 신체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을 구속할 때 그냥 막 잡아가두는 거예요. 막. 그럼 절차 같은 것도 없죠. 절차 같은 거 막 잡아가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다음에 가두고 나서 그 개구 같은 거 수갑이라든지 뭐 포승줄 이런 것들을 막 묶어놓고 이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형사소송법에 관한 각종 위헌 판결을 때려줍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게 일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위헌 판결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맨 처음에 한 게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각종 규정들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때리는 겁니다. 시험 삼아 하나 딱 때려봤죠. 시험 삼아서 위헌 판결 하나 때려보니까는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헌재 재판관들 막 짱이다. 이렇게. 진짜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는 거죠. 아, 이거 이제 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부실해적 분위기를 본 거죠. 이전까지는 못했는데 87년도 이후로 헌재 재판을 하나 딱 때려보니까는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급한 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위헌 판결 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각종 형사소송법 규정들에 대한 위헌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못하다가. 그 다음에 신체가 자유로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 뭐가 자유로워져야겠습니까? 말하는 거. 정신. 그래서 그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각종 규정들에 대해서 위헌 판결 때려놔서 그 다음에는 그거 정신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종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헌 판결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체가 자유로워지고 정신이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산권에 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87년도 이후로 88년도 이때도 이거 권리 구제 해줬다가는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다가 90년대 초반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IMF가 오긴 하지만은 이제 90년대 후반쯤 되니까는 먹고 살만한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한 문제를 이제 다 껐으니까 이때에 대해서 99년도에 최초로 여기에 대한 헌재 판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헌재 판결문은 그대로 한번 써보면은, 자, 이게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로 바뀌죠. 자,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10년이 경과하고, 첫 번째 요건은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 헌재 이제 위헌 판결에는 크게는 헌법 불합치 판결 내지는 단순 위헌 판결, 그다음에 일부 위헌, 일부 합헌 이런 판결들이 있는데, 단순 위헌이랑 제가 헌법 불합치 이것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단순 위헌이라는 거는 단순 위헌 판결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법률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아예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그 단순 위헌 판결이 간통죄입니다. 간통죄. 그런 것들 보면, 그게 간통죄가 보면은 최근에 가장 유명한 단순 위헌 판결인데, 이전부터 계속 그 간통죄에 대한 위헌 심사 청구는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합헌이 한 4번인가 5번 떨어졌죠. 합헌 하다가 올해가 아니라 최근에 그게 위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딱 떨어지면은 이전 합헌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은 싹 다 전과 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간통죄라는 법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 즉시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간통죄라는 법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단순 위헌 판결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헌법 불합치 판결, 최근에 나왔던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것들. 자,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보면은 거기는 일단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는 합헌이라고 합니다. 합헌.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 합헌인데, 대체 복무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체 복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그냥 막 군대 안 가는 사람 처벌하는 거는 요거는 헌법 불합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자 지금 단순위헌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만약에 단순위헌을 때려버린다. 그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걸 단순위헌을 때려버리면은 이전에 합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의 전과는 전부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형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나옵니다. 다 석방됩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 가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다 자기가 병역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 순간부터 나 군대 안 가겠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 일단은 오케이인데 이거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까 빨리 법을 만들라, 헌법에 합치되게끔 법을 만들라라고 하는 게 이 헌법 불합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간통죄 같은 거는 없어져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른 막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법률의 공백이라는 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거 헌법 불합치 판결 같이 요거 양심적 병역구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이 법 처벌 조항이 없어져 버리면은 사람들 다 군대 안 가겠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법의 효력은 유지시켜 줍니다. 대신에 국회에다가 입법을 촉구합니다. 빨리 만들라고. 이거 헌법이랑 합치되지 않으니까 빨리 헌법에 합치되게끔 법을 만들라라고 국회에다가 입법을 촉구하는 게 이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헌법 불합치를 받은 이유는 요거 때문에 23조 3항에 반하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이 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헌법에 합치되게끔 만들어 보면은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면 헌법에 합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보상 규정을 빨리 만들라라고 국회에다가 이게 99년도에 위헌 판결이 떨어지고 2000년도에 이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 보상 규정 이게 바로 매수청구권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자, 이 제도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 거기 간단히 나오는데 써보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요건은 10년이 경과를 해야 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두 번째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이 매수청구권을 청구를 합니다. 자, 왜 10년이 왜 10년이 경과예요? 10년이 경과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헌재 재판관들한테 야, 왜 10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하니까는 나도 모르겠다. 아무 말도 안 한다. 왜 10년인지는 거기에 대해서 판결 이후에 보면은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10년이랍니다. 10년. 그냥 헌재 재판관들이 생각할 때 10년쯤 되면 이건 좀 심한데?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왜 10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에만 한정입니다. 지목이 대라는 거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요거를 지목이 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는 좀 심하다는 겁니다. 요건 왜 그런데?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자,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농사 짓던 토지들은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농사까지 못 짓는 건 아닙니다.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는. 다만 이런 개발 행위들을 못 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는 기존의 토지를 이용하던 대로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유를 말하는데 10년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10년이랍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 요걸 행사하려면은 10년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를 합니다.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청구를 합니다. 원칙은. 나중에 할 건데 이 특광시군 요 사람들이 원칙적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저거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죠. 저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했죠. 그 시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요 사람들 특광시군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고
장기간 무단방치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은 요 시행자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 사람들이 시행자인데 따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은 요 사람들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든 예외든 시행자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행자가 사업을 안 했으니까, 시행자가 10년 동안 무단 방치를 했으니까 이 시행자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매수 청구를 받으면은 요거를 6개월 안에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매수 여부를. 자, 그리고 매수하기로 했죠. 매수를 하기로 했으면은 요거를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매수 청구권 절차입니다. 제도 자체는 엄청 간단한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요 헌재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재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런 토지 소유자, 일반 국민이 이런 행정청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뭐 거의 매해 나오는 거죠. 올해도 역시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도 자체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데 여기에 물론 뭐 좀 더 있긴 한데 일단은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원칙은 특광시 군한테 청구하는데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는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고, 자, 매수하기로 했으면은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도는 끝입니다. 자, 매수할 때 원칙은 현금으로 해요. 현금으로. 돈 줘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을. 이 채권이 뭐냐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우리 공법에는 채권이 총 4가지가 나온다. 지금 국계법에서 배우는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개발법에 가면은 수용해서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토지 상환 채권. 수용 부상금 대신에 채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비용을 이게 모금하기 위해서 만드는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은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요 4가지 채권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올해는 도시개발 채권이 나왔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그 다음에 작년에는 도시개발 채권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 이제 수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채권은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좀 사람들 피해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아무튼 4개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4개 중에 하나는 나오는데 도시개발채권이 연속 2년 나왔습니다. 2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토지상환채권이랑 주택상환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요거는 매수청구권이랑 섞여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원칙은 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채권을 자, 이럴 때는 매수 의무자가 특광, 시, 군 같이 지자체일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자체는 왜 채권 발행할 수 있게 해줄까요? 국가기관이니까. 그건 너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현금으로 이 매수 대금을 싸줄 수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강남 3구 정도 빼고는 흑자를 기록하는 지자체가 없죠. 그래서 지자체한테는 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한답니다. 그러면은 난 돈 받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채권 막 떠넘기고 이래도 됩니까? 나 너무 돈 받고 싶은데 채권 무조건 막 주고 막 던져버리고 야 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 소유자가 원할 때만. 소유자가 채권을 받기 원할 때 그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상환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은 10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도를 보면은 뭔가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뭔가 뭐 완벽한 거 같습니까? 이 정도만 구제해주면 뭐 나는 만족한다 이런 겁니까? 뭐 좀 부족한 게 없습니까? 2년 6개월, 2년 6개월이나 걸린다는 거. 뭐 그런 것도 하나일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2년 6개월.
적절한 보상은 뭐 공시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기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 2년 6개월 맞습니다. 2년 6개월이나 걸립니다. 2년 6개월이나 걸리는데 이것보다 더 지체를 해버리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안 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 지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수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릴까요? 매수해 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토지를 쓰게 해줍니다. 활용. 활용하는 방법은 뭐 3층에 단독주택, 3층에 1종근생, 3층에 2종근생, 공작물 이런 것들 설치하게 해주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할 거고, 일단 이렇게 제도에 허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자, 여기 요건을 보면은 10년이 경과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랍니다.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9년 6개월 이런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10년이 돼야 된다. 9년 6개월은 어떡할까요? 9년 6개월. 한 6개월만 버티면 되니까 뭐 그거는 참을만 한데, 그러면 한 8년 한 3개월 이런 사람들, 1년 8개월 막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면 7년 6개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답답하니까 한 7년 정도, 지금 7년 정도를 계속 난 토지를 활용도 못하고 계속 따박따박 세금만 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제한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뭐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런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땅이 있는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한 3년만 제한을 받아도 막 씨 진짜 막 입에서 그런 분이 진짜 대구에서 왔다니까, 찾아왔다니까요. 진짜 딱 와가지고, 와, 내가 이런 땅이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조문을 다 하나 짚어드리면서, 요게 근거 조문이니까 이걸 가지고 대구시청을 찾아가십시오. 진짜 실제로 이런 토지가 있으면은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5년만 돼도 진짜 답답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랍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그러면 전답 과수원은 그냥 평생 농사지라 이 말입니까? 나는 농사 적성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건물 짓고 싶은데 전답 과수원은 괜찮답니다. 그렇죠? 뭔가 10년이나 경과를 해야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한테만 보상을 해주니까 이 제도가 좀 미흡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제도가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지는 10년이 경과한 사람들, 지목이 대가 아닌데 10년이 경과하면은 전답 과수원이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한 5년 전에 나옵니다.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 제도가 처음에 2000년대에 나오고 이런 소유자들한테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는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이런 토지가 막 방치가 되더라는 거죠. 내지는 10년이 경과했는데 지목이 대가 아니라서 청구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니까 다음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자체장이 의회에다가 우리 관할에 이런 토지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자체장이 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행정청한테 청구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제도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로 보상을 하고 나니까는 허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10년이나 근거를 해야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완해서 요 다음 제도를 만들고, 요거에서 또 부족하니까 요 다음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제도들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새로 생긴 건데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에 지문으로 한 지문인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이게 나올 줄 알았던 거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종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가 매수청구입니다. 매수청구.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책에 보시면은 118페이지에 매수청구에서 매수청구권자가 나오죠. 118페이지 책을 잠깐 보시면은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를 합니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 이런 사람,
특광시군한테 원칙적으로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시행자한테 합니다. 시행자한테. 그 다음에 거기 119페이지 큰 2번 보시면은 매수하기로 했으면은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칙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현금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에 보시면은 매수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죠. 이런 것들.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방치한 토지들, 요걸 활용하는 방법이 거기 나옵니다. 매수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토지를 씁니다. 쓰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건물 짓게 해줍니다. 건물 짓게. 그게 첫 번째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생, 3층 이하의 2종 근생, 그 다음에 공작물, 이런 것들. 지금 외우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지금 처음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실효가 나오는데,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한테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장기간 방치를 하면 이걸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그게 20년입니다. 20년. 그래서 보시면은 가로 6번에 가로 1번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음날 막 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음날이 왜 당연한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거 다음날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외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가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나오는 게 요 두 번째 이겁니다. 요거 두 번째 제도, 해제 권고라는 거.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의회에다가 우리 관할 안에 10년이 경과한 토지가 있다, 내지는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토지가 있다라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줍니다. 의회에다가. 그러면은 그 보고를 받은 의회는 지자체장한테 다시 이런 것들 관리계획 해제를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의회가 지자체장한테.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 지자체장이 의회한테 우리 관할에 10년이 경과한 이런 토지가 있다, 내지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토지가 있다 라고 보고를 하면은 의회가 다시 지자체장한테 이런 것들을 해제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 그다음에 마지막 제도는 여기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 강의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나옵니다. 요거 하기 전에 도시군 계획 사업의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은 이제 좀 이따가 보면 나오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총 4번 정도 수용이 나옵니다. 수용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 개발법에 한번 나오고, 정비법에 한번 나오고, 주택법에 한번 수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용이 맨 처음에 나온 건데, 수용을 보시려면은 요거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절차를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아직 초심자니까 풀네임을 다 적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시설 사업밖에 안 적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요게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말이 요 계획이란 말이었죠.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은 항상 먼저 계획을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듭니다.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고 나서 뭘 하냐면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사업을 누가 할지.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은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실시계획. 자, 이 실시계획은 방금 누가 만든다고 했습니까? 네, 시행자가.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이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이 검증을 받아야죠. 검증을. 그래서 인가받고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실시 단계에서 몇 가지 혜택을 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수용입니다. 이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반 시설 만드는 사람이니까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게 수용을 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서류를 무상 열람할 수 있고 공시 송달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주의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수용입니다. 수용. 그 다음에 실시를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죠.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준공검사, 공사가 잘 되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입니다. 준공사하고 나서 뭐 공사 완료 공고 같은 것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됐고, 이렇게. 자, 나머지 사업 절차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계획 만듭니다. 계획. 그게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을 만들고 나면은 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뭐 할까요? 네,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네,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그러면은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요 실시할 때 개발법에서는 개발 신도시 만들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을 해서 신도시를 만들 수가 있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이든 환지든 사업을 해서 완료를 하고 나면은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정비법 한번 해보죠. 정비법. 자, 정비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뭐 할까요? 네, 계획 만듭니다. 그게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 지정하고 나서 뭐 할까요? 왜 뺏기면 되는데? 네,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뭐 할까요? 네,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정비법에서는 이거를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업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이나. 자, 사업시행계획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방금 시행자가. 뭐 해야겠습니까? 인가받고 고시해야겠죠.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실시 단계에서 정비법은 단계가 두 단계로 분양이랑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한 번이라도 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는, 자, 조합을 만들고 나서 조합원한테 분양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합원한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먼저 일반 분양하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쓸 필요 없습니다.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그 조합원들한테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은 나는 24평짜리 받고 싶다. 나는 31평짜리, 나는 32평짜리, 나는 42평짜리 이런 거 내가 받고 싶은 평수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밑에 층, 제일 위에 층 이런 거 안 좋은 것들 이렇게 빼고 중간층에 있는 것들, 좋은 층들, 좋은 동 호수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먼저 이렇게 추첨하죠. 뺑뺑이 돌려가지고 추첨합니다. 그렇죠. 동화수 추첨하죠. 그 다음에 남은 것들, 요걸 가지고 일반 분양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분양이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분들을 먼저 이렇게 배정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일반 분양분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분양 신청 받아서 일반 분양 이렇게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양 신청 받은 거, 조합원 분양분이랑 일반 분양분, 분양 신청 받은 걸 가지고 몇 평짜리를 몇 세대나 만들지,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겁니다.
조합원이 한 번이라도 돼보신 분들은 이 관리처분계획이란 말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나중에 동호수를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사람들한테. 요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요게 정비사업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양 신청 받아가지고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해주고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준공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이게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입니다. 자, 어떻게? 세 개 사업을 하는 절차가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놓은 거 개발사업을 하는 절차가 이게 개발법 목차입니다. 여기도 개발법 목차가 그대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6페이지, 127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 맨 처음에 개발계획 나오죠. 개발계획. 127페이지에 개발계획이 나온다. 넘기면은 뭐 나오겠습니까? 구역 지정이 나오겠죠. 그렇죠. 뭐 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 다음에는 시행자가 나옵니다. 옆에 눈 눌리면 보면 시행자. 그렇죠? 자, 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합인데 조합은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뭐 만든다고 했습니까? 시행자가. 네, 실시계획 넘겨보면 실시계획 나오죠. 131페이지에. 자, 실시계획 만들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을 합니다. 실시 방식이 개발 사업에서는 수용이랑 환지 두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겨보면은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그 옆에 페이지에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나오죠.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수용, 하나는 환지. 이렇게 방식은 두 가지.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완료를 하고 나면은 사업 완료 후에 조치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은 여기는 안 나올 겁니다. 뭐 준공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 시설 사업 절차를 다 배워놓으면은 개발 사업 목차 개발법 전체 목차를 다 배운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정비법도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정비법에도 요 중간중간에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은 정비사업도 역시 목차는 요거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만 똑바로 알아놓으시면은 나머지 개발법 목차는 우리는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보면은 여기 개발사업 여기서 6문제 나오죠. 정비사업 6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관리계획에서만 거의 공법 절반이 나오는 겁니다. 관리계획에서만. 자, 용도 지역 한두 문제 반드시 출제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랑 용도 구역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시설 사업에서 기반시설의 종류, 그 다음에 매수청권, 그 다음에 여기 시설 사업의 절차에서 한 문제, 5문제. 그 다음에 4번 관리계획 내용 4번인 개발사업, 정비사업 여기서 6문제, 12문제. 그럼 20문제.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렇게 하면은 관리계획 안에서만 거의 2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20문제. 공법 절반이 관리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발법,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지만은 사실은 요 시설 사업 하는 거 요거랑 절차는 똑같은 겁니다. 대신에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절차는 여기 따로 규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있긴 한데 아무튼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똑같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하시죠. 야! 여기는 구역 지정 왜 안 하는데 왜? 구역 지정. 구역 지정 없죠? 구역 지정 안 했습니까 이거? 구역 지정 안 했습니까 이거? 구역 지정 이거 왜 안 합니까? 아니 근데 시행자가 해도 써놔야죠. 그래도. 구역 지정은 이걸 어디서 하냐면은 여러분이 지우신 요 앞에서 했습니다. 요 앞에서.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죠. 그러면은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관원, 특광, 시, 군에서. 그러면은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때 이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어디서 할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2020년경에 도로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방향 잡아놨죠.
요거를 실제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부산시 지도를 쫙 펴놓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은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선을 쭉 긋습니다. 어디서 설치를 할지가 정해져 있죠. 관리계획에서. 그러면은 이 지도에서 결정된 대로 시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따로 안 하는 겁니다. 이미 하고 들어온 거, 이미 하고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구역 지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때 도로,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어디에 설치될지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정은 나중에 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경미한 상황, 면적 같은 것들이나 위치나 면적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시계획에서. 실시계획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시 실시계획에서 요대로 이렇게 실시를 한다라고 해놨다가 사업을 하다가 위치나 면적이 경미하게 바뀔 때는 인가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바꿀 때 인가 받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수정할 때는. 근데 처음에 관리계획에서 이미 다 정해놓고 오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지정이라는 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처음에 그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이런 계획들은 지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구역을 지정해줘. 어디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든지 도시군 계획 이런 것들은 법에서 어디서 만드는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자 처음부터 보시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거는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이다. 단계별로.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은 지금 책에 안 나오니까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을 1단계에 포함을 시키고 3년 이후에 하는 사업은 2단계에 포함을 시켜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나서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아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는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입안권자. 특광시군. 그러니까 자 부산시장이 우리 관할 안에서 도로 만들겠다라고 내가 입안을 하는 겁니다. 부산시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3번에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서 입안을 하죠. 그러면은 결정권자가 설치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내가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입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원칙은. 근데 원칙적으로는 특광시군이 시행자인데 이 사람 대신해서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사들이 지정을 받으면은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으면은 그대로 실시를 하는데 이 실시 과정에서 첫 번째 수용이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용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자, 수용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여기 2030년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2030년경에 도로가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도로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2030년이 되니까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도로를 반드시 확충을 하든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를 해서 이렇게 부산시 지도에서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기반시설.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구체화가 되면은 이 도로는 뭐라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요 안에 어떤 소유자가 요런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런 토지. 자, 요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설명드려보죠. 자, 요 부분. 내가 가진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노란색으로 빗금친 요 부분은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됐죠. 요거를 이 도로를 아까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불렀죠.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요 갑의 소유 토지 중에 요 노란색 삐끈 부분, 요 부분을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부른다. 부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 보면은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야, 내 땅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됐다. 내 땅이 뭐 학교 부지에 편입이 됐다. 내 땅이 철도 부지에 편입이 됐다. 이런 것들. 도시군 계획 시설 요 대신에 그 해당 시설을 넣어서 우리가 부르는 거죠. 도로 부지, 학교 부지, 철도 부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 빗금친 요 부분을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부른다. 부지. 요걸 똑같은 말로 당해 토지라고 부릅니다. 당해 토지. 그 다음에 여기 도로 부지에 편입은 안 됐지만 요 붙어 있는 소지. 요거를 부르는 명칭이 인접지라고 부릅니다. 인접지. 인접지 내지는 인접 토지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구별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여기 편입된 요 부분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을. 그리고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도. 근데 요 인접지는 수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일시 사용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도로 부지에 편입된 요 부분은 수용이 됩니다. 강제로 수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수용은 안 되고 일시 사용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옆에다가 자재를 쌓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공사장으로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은 되는데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이. 근데 여기는 당해 토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는 수용이 됩니다. 자, 우리 법에서 공법에서 수용이라는 게 나오면은 수용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은 공치법이라는 거예요. 공치법. 풀네임을 써보면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앞으로는 공치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이걸 줄여서 공치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수용을 할 때는 이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공치법을. 근데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수용들에서는 공치법을 준용 안 하는 특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아마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업 인정 고시 이런 것들이 있고 재결 신청 기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 가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용이란 게 나오면 일반법은 공치법이라는 거. 공치법을 항상 준용합니다. 수용에서는 원래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이거는 공치법을 원칙은 준용하니까 공치법을 준용하면은 원칙 일반례가 되는 일반례. 근데 공치법을 준용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들. 그게 그 121페이지에 보면은 121페이지에 가로 2번이 나오죠. 뭐 재결 신청 기간,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뭔지는 1월 때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때 가서 사업 인정 고시라는 거는 보면 11월, 12월 달에는 진도가 문제가 아니니까 하다가 되는 데까지 하고 이제 끊을 겁니다. 자, 사업 인정 고시라는 거는 우리가 집을 한번 짓는다 생각해 보죠.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여기는 내 땅이고 여기는 갑 본인 토지 소유자고 여기는 을입니다. 갑이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원래 이런 집이 있는데 이걸 좀 크게 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집을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내가 원래 집이 요만큼이었는데 집을 이렇게 짓고 싶으면은 을의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매입을 해야죠. 내가 내 집을 지을 때는 이 을의 땅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사야죠. 자, 수용을 한다는 거는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업 인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업 인정 고시라는 거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라는 거를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업 인정. 그 사업 인정을 받는 시점을
실시계 인가가 있을 때를 그때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용을 하려면 공채법에서 수용을 하려면은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공익사업이라는 거기 이제 거기 있는 사업인정고시라는 건데 여기서는 여기 있는 실시계 인가를 받으면은 바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줘버립니다. 실시계 인가 받으면은 이게 공익사업이다. 국장한테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걸로 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결신청이라는 거는 수용을 하면은 수용보상금이 나오는데 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다툽니다. 이 다투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시행기간 안에 하는 겁니다. 공채법에 가면은 사업인정고시 받고 나서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다투는 거는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다투게끔 돼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시행기간 아니면은 언제든지 재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결 신청이라는 거는 뭐 토지 수용 협의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래는 이렇게 하다가 재결 신청이라는 거는 재판의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신청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재판의 형식으로 원래는 토지 수용 협의회 같은 데서 토지 보상 그 협의회 같은 데서 수용 보상금을 결정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의 형식으로 다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재결 신청이라는 게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원래 공시법에 있는 거랑 여기랑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뭐 수용에 관한 거고 한 시간 쉬었다가 그 지구단위 계획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